스루프타임즈 2023년 1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타임즈는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이 결정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BBS 뉴스 거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 오염물질에다 오늘은 고비 사막에서 불어온 황사까지 더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중국발 미세먼지와 고비 사막에서 오는 것도 결국 중국 겁니다. 근데 옛날에 황사에다가 그 중국 그 동북 지역이 공업화되면서 결국은 그 오염 미세먼지가 중국계, 한국에 뭐 북한에도 그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것이 일본 큐슈 지방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늘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과거에도 아무리 황사가 있다 그래도 이런 하늘을 본 적은 없습니다. 중국이 공업화가 돼가면서 발생되는 사건들이죠. 만약에 선진국이 됐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환경 오염 저감 장치를 충분히 돌려야 되는데 아직 그런 수준의 경제는 안 되는 거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 중공의 침공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 ESG를 강조하는 것을 저는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한테도 왜 미국은 ESG를 강요를 왜 못할까 하는,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ESG를 이제는 좀 푸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남 지방의 가뭄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 벌써 들리는 풍문에 의해서는 일반 섬에 물이 없어가지고 이 배로 옮겨서까지도 생활 식수를 지금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댁이 바닥남 주암댐인데 지난 2일 전남 순천 주암댐 상류 지역 바닥이 물 밖으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좀 늦게 이 호남 지역 그 가뭄에 대해서 늦게 좀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은 아마 그 커다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3년간 우리는 미디어의 심리전 대상이었다. 로버트 말론 박사. 엔티디 코리아라고 거기에서 그 방송한 내용이 의미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 보고자 했습니다. 백신의 긴급 사용 허가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군사용으로나 쓸 법한 기술을 우리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념 체계는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지 뭐 다양성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관계는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그 팬데믹에 대응하는 그 어떤 그 마음가짐은 신념 체계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로버트 말론 박사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를 좀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문명인들이 행동해야 할 방식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계획된 일관된 선전 캠페인 같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어둠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 뭐 그 중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그 체제를 넘어서 어떤 이념적인 그런 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아젠다를 지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언어 조작의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되었다. 언어 조작의 집중 포화. 이런 그 표현들을 좀 접하기 쉽지 않은 것을 노출을 좀 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그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깊은 그 고민을 한 다음에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뭐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언어 프레임을 씌운다 뭐 이런 건데, 언어 프레임의 대표적 사례는 착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름다운 가게 이런 거였는데, 오뚜기를 착한 기업으로 초청한 그 청와대 문 시절, 이렇게 그 오뚜기를 착한 기업으로 얘기해 버리면 나머지는 다 나쁜 놈들이 돼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프로파간다적이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그 좌파 그 프로파간다 같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책임지는 구심점이 없고 확산될 뿐이다. 제가 이거는 표현한 건데요. 스킨 인 더 게임의 저자 탈레브의 그 표현대로 관료들이 말하자면 책임 정신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걸 뼈저리게 우리나라 요즘에 그 용산 이태원 그 압사 사건도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직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뢰를 먼저 주어야 한다. 메리 해링턴이라는 여성분의 얘기를 소개하면서 트위터가 아주 잘 만들어낸 새로 등장한 군중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메리 해링턴이라는 그 여사가 언론의 자유의 배는 오랫동안 항해해 왔는데, 트위터의 소유권을 위한 싸움은 어떤 종류의 통치자가 합의를 만드는 기구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 영어가 직역이 돼가지고 언뜻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트위터가 주식회사니까 그 소유권이라는 건 당연히 주주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 어떤 통치, 어떤 종류의 통치자들이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통제한다는 거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인 또는 자기 조정을 할 수 있는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수험이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 바운더리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에서 자기가 놀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무슨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것만을 밝힘으로써 책임지는 개인은 빠져나가기 일쑤이다. 요것도 이제 뭐 제가 정리는 한 겁니다만은 이 인터뷰 내용에 이런 그 취지의 그 이런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림자 국가, 보이지 않는 거대 조직. 이게 NTD 코리아의 이 다큐멘터리 방송을 캡처를 정리를 좀 해본 내용입니다. ESG에 한 게 이제 그 주제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G란 무엇인가 하고서 정의를 하는데, 뭐 한마디로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여기서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글로벌 금융 세력들을 위한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말이 나오는데, 이해관계자는 사실 주주도 이해관계자고요. 그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소비자도 이해관계자죠. 그리고 그 내부 직원도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리고 납품업체도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면은 그 회사의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죠. 결국은 그러면은 그 저기 주주가 1순위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뭔가 주주 1순위로 안 돌아가는 것 같다. 지금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평가가 옛날에 ESG 등급을 부여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저도 그 ESG 그 국제 표준을 그 개인적으로 스터디하면서 방송으로 한번 남겼습니다만은, 아이소라는 기관이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서도 환경 시스템 심사를 하고, 저도 그 환경 심사원 자격으로 기업체 심사도 해봤습니다만은, 품질 환경 시스템으로. 그런데 이제 이 ESG 등급은 주로 그런 아이소 기관이 아니고,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한국 회계 기준은 국제적으로 보면은 그 국제회계 기준 협회 뭐 이런 데서 회계하고 금융들이 이제는 옛날에 뭐 아이소 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직접 이 돈을 대출을 해주는 사람이 요구하면은 좀 더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냐. 뜻은 좋은 것 같은데 쭉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말하자면 숨긴 의도가 있는 게 ESG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반항 세력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NTD 코리아가 편집 방송을 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경제포럼과 유엔은 요약하자면 선행을 하면 실적도 좋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ESG 하면은 그 실적도 좋아질 거다. 그거를 로스차일드 그 여사는 포용적 자본주의라고라는 표현을 2015년에 한국에 와서 썼습니다. 그 개념도 너무 포괄적이라서 포용적이라는 게 그때 이후로 또 좌파 애들이 또 포용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포용이 누굴 어떻게 포용하겠다는 얘기인지 지들끼리는 포용하는데 남은 포용 안 하는 게 포용주의 같아요. 좌파들이 얘기하는 포용주의라는 것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돈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이자를 받고 뭐 그러는 게 이제 주정인데 금융기관이란 게 브렉락 CEO가 연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굳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뭐 주재 총액군이라고 해가지고 뭐 소액주주권이라고 해서 박원순이도 그 짓을 많이 했다는데 가서 의장 의견 있습니다 막 그래서 소란 피우고 돈 듣고 뭐 이런 그 총액군들이 옛날에도 우리나라가 있었다는데 뭐 그거는 뭐 여기하고 좀 주제가 약간 떨어지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점잖게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자기네들은 경영 지배를 목적이 아니고 이익 배당 목적으로 투자한다고 말은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메일 한 통이 딱 그 해당 기업에 가면은 그건 무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자본율이 50%가 넘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도 5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외국 자본 지분율이 50% 넘는 데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이미 외국 자본에 먹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금융 세력이 무슨 메시지를 하나 딱 보냈다. 그 말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안 들으면은 정치적으로 왜 미국에서도 이 글로벌 금융 세력들 좌지우지 못합니다. 또 민주당하고 또 좌파 민주당하고 또 이렇게 끈앞풀이 맺혀져 있는 게 많아가지고 현재 민주당 내에 블랙 이 출신들이 또 대거 포진해 있다는 뒤에 또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좀 세상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시각을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NTD 이 내용인데요. 이 NTD의 내용은 말하자면 그림자 정부에 대한 얘기인데 많이 음모론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좀 의미가 있던 거라서 기록으로 좀 남기고자 합니다. 요 기승전을 글로벌 금융 세력은 이제 제가 표현해 본 얘기고요.
어, 요거는 뭐 일일이 제가 다 읽기보다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 거가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IFRS 그 환경 쪽에 그 표준이 나오면은 S1 표준에 이 스콥 1 일반 표준인데요. 스콥 2, 스콥 3인데 이런 1번들은 그 대기업도 할 수 있고요. 2번도 대기업이 할 수 있겠지만은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들은 그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까지는 못 해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소비자들의 행위를 추적하기 시작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회 신용 점수라는 것으로서 중국에서 먼저 자리 잡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자체가 동물농장이라든지 1984년 그 조지 오웰의 그런 감시 사회에서 파놉티콘 같은 그런 사회에서 중국이 먼저 테스트 배도로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서구에서도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추진하는 게 세계경제포럼에 아주 영리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출한 지도자가 아닌 기업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의 예로서 민간은행과 보험사가 캐나다 정부의 집행기관이 실질적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의 끝이라고 해가지고 핵심적인 거는 재생농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것을 좀 더 강조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없고, 태양력, 풍력 뭐 이런 얘기만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 재생농업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아까 스컵 3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소규모 회사들은 ESG 보고 체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포기하고 소기업은 이게 대기업한테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세계 식량의 주도권이 아주 소수의 초부유층들이 장악을 하고서 이 인간의 인류의 식량 먹거리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요거 가로친 부분은 뭐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휴전이 되든 전선이 어떤 상태로서 휴전이 되든지 간에 전쟁 피폐해야 된 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서구가 전쟁 물자를 대주고 있는 거는 공짜가 아니고, 한국 전쟁에서처럼 공짜가 아니고 이거는 갚아야 될 그런 거로 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뭔가 내줘야 될 겁니다. 그게 우크라이나가 목창지대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러시아 이 푸틴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한테 호응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서로들 그러면서 겉으로는 으르렁거리고 뒤로는 그래 적당히 하자, 적당히 요렇게 하면서 이제 변화를 시도하는 거,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웬일일지. 권력에 영합한 소수 최상층, 오리가크라고 발음을 해야 되나요? 요게 이 집단 지도 체제, 과두정이라고 또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런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에포크 타임즈에서도 1월 2일 날 중당국 팬데믹 기간 확보한 빅데이터로 국민 감시한다라고 또 에포크 타임즈는 보도를 했습니다. 견제와 군영을 유지하는 다수의 권력 대신에 이게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괴물로 합쳐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레리 핑크, 블랙락, 글로벌 금융 세력이죠. 제이미 다이아몬드 아마 그런 어떤 대표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만들 거냐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서 개선인가 계약인가 해가지고 결국은 전기차를 쓴다고 그러지만은
이산화탄소는 배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2차 전지 그 배터리, 전기 배터리를 만드는 데는 지금보다 더한 환경오염을 하게 만든다라는 보고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탄소 부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부채를 갚으려면은 전기차를 한 10년 이상 타야 그런 것이 갚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전기차가 10년 정도라도 계속 쓸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아직 의문으로 와 닿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는 과정에 말하자면은 그 선진국은 풍력, 태양광, 전기차를 이용하면은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겠지만, 그것들을 생산한 중국 같은 국가에서는 배출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한 법규를 무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중간에 건너뛰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진핑 산 연임은 감시사회, 태양광, 전기차, 2차 전지 소재에 의한 환경오염 등은 의도된 작품일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선불원에서 요즘 공동부유 등까지 말하자면은 좀 정책을 이렇게 급하게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거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기업 차원의 검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진행자인데,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미국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꼭 미국만이겠어요? 자유자본주의라고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정부가 우리를 검열할 수 없으니까 정부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맡는 그런 게 뭐 있겠는데, 그런 게 결국은 예를 들어서 맘스포 리버티라는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든 게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이 활동 정지를 당했다. 유튜브에서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유튜버 하는 부부 방송도 그렇게 차단이 된 거, 또 많은 사람들이 차단이 되고 뭐 그렇다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겠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뭐가 옳은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뭔가 못할 짓을 했으니까 막았겠지, 이렇게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풍자들을 서구에서는 많이 하는데, 풍자쟁이들의 책임 중 하나는 대중적인 내러티브에 구멍을 내는 그런 어떤 익살과 풍자를 통해서 현실을 까는, 한마디로 그런 재미로 그런 걸 하는데, 이것까지 통제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무슨 재미로 살겠냐. 우리를, 그래서 IT 기업들은 주로 좌파에서 독점력에 대해서 위협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는데, IT 기업들이 생각을 바꿔서 우리를 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아젠다를 띄워주면 우리가 독점권을 지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걔네들이 전부 다 좌파로 바꿨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1차적인 관심사는 주주가 아니고, 사실은 주식회사고 자본주의는 주주가 이해관계자 중에서 주주가 1순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내 뒤를 봐주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배하려 든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국내 네이버에도 비유할 수 있을 정도이다. 국내 뉴스를 오죽하면 야후재팬에서 일본어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나오는 이 첫 페이지의 그것은 말하자면 신문사들이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거라고 자기네들은 뺐는데, 뒤로 각종 뉴스 메뉴를 보면 또 자기네들의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또 순위를 그렇게 또 올려놓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영향을 주는데, 첫 판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게 가장 눈에 잘 띄니까 그것을 네이버는 하지 않겠다라고 간접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ESG에 대해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 민주당 쪽에서 ESG를 더 찬동하는 입장이겠고요. 공화당은 여기에서 공화당이 그 지배하는 그 주 같은 데서는 이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차별적 대출과 이념적 투자를 중단하라는 주 차원의 노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금융자본한테 니들 그 이념적으로 돈을 빌려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까지 해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우리가 무슨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니들이 어떻게 글로벌 금융 세력이 정치를 뛰어넘어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그 금융 세력과 정치 세력이 또 싸우는 모양까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초법적 수단을 통해 좌파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이 일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입헌공화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긴 우리 젊었을 때도 그 박정희 독재 그 군사 정권에서 살았는데 그게 또 당연한 줄 알고 살았고, 그럼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그 독재 때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지금 한국 경제의 그 기초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로는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독재 정권에 때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의 그 혈육 중에서도 그렇게 이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ESG만 딱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2023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그 기업들한테 의무사항으로 적용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표는 조금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회계기준원이 그것을 금융위원회하고 통해 가지고 어떤 스케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 우리나라가 과연 준비가 됐느냐 그런 레포트를 내는데, 그리고 또 그 인증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들먹이고 있으니까 평가를 한다는 거죠. 평가기관들이 그 ESG에 대해서 참 그 경기도 안 좋은데 죽어라 기업들한테 그러는 거로 지금 느껴지긴 합니다. 아까 그 얘기한 이 유튜브에서 퇴출된 부부 방송인데요. 영일동맹 결성과 대동아 공영권에 부활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1차 대전 정도 때 영국하고 일본이 영일동맹을 맺어가지고, 청나라하고 조선을 어린애처럼 다루는 그런 사파를 했는데, 이런 꼴이 이 영국 대신 이제 미국이 이게 지금 대체되고 있는 거로 돼 있고, 일본을 지금 다시 키우고 있는 거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돌아가는 폼새가 이런 게 느껴지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 국가 생존에 외교 정책 잘해야 될 텐데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아베의 죽음은 동북아시아의 일본의 재무장이 용인해진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미 하원 의장의 공화 케빈 메카시 의원 선출 15번이나 투표 끝에 당선이 됐다는데, 이게 1859년 160년 만에 처음이다 그랬는데, 1859년이면은 남북전쟁 시기고 노예 해방에 관한 것 때문에 양당에서 찬반 투표가 10차례를 넘기게 된 경우는 164년 만이라는데, 이 메카시 의원이 양보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과반수를 간신히 넘겨서 하원 국회의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권력 서열 3위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근데 뉴스에는 이런 장면들을 참 기자들이 잘 찍어내고 있어요. 이것은 조지아주 하원 의원과 함께 목격되었다. 신임 하원 의장이
이렇게 되는데 그 조지아주 하원 의원이 뭐 이렇게 어깨까지는 아니지만 이 팔뚝을 툭 치는 뭐 지지하는 건지 뭔지 이런 이상야릇한 그 순간을 포착해는 얘네들의 이 언론의 정신 요거 재밌네요. 케빈 메카시가 하원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제 국가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뉴욕타임즈 마크 바라박 기자의 이 중간 제목이고요. 요거는 국내에서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이렇게 했고, 요건 어떤 예측 기사 같이 이렇게 냈습니다. 일 대신 독재 정권 발흥에 맞설 새로운 세계 질서 요구. 로이타 데이비드 블룬스트롱과 마이클 마르티나 해가지고 10월 6일에도 유사하게 뉴스가 딴 언론 매체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G7 회의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올해 열리는 모양이에요. 5월 달인가. 그러니까 이제 주재 의제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주관해야 되니까, 냉전 이후에 이렇게 자유무역과 경제적 상호 의존이 결과적으로 독재 정권을 강화시켰고,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새로운 세계 질서로 이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참 정치적인 외교 언사인데, 한마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독재 정권을 강화시켰다는 게 어딜 얘기하는 거겠어요. 미국이 자기네들 좋으라고 중국하고 국교를 맺으면서 싼 물건 만들어서 지들은 이 싼 소비재 물건을 갖다 쓰고 하면서 중국 경제를 발전시켰는데, 결론은 독재 정권을 강화시킨 거 아니냐. 은근히 중국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미국이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은근히 좀 의견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을 공격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논리적으로는 너무 긴 화살 같기도 합니다. 뭐 좋은 얘기 했어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뭐 이런 거, 법치 뭐 이런 거 누구 모르나요? 이런 거 잘하자는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니시무라 이 장관이 뭐이네요. 관방장 통상산업상이라고 되어 있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 손실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마서 기술 전쟁도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미리 협력이 반도체를 넘어 생명공학, 인공지능, 양자과학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까 제2의 영일동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일동맹으로 강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자꾸 받는다고 하는 게 돌아가는 폼새가 그렇게 느껴진다 이게요. 결국은 뭐 우리나라가 GDP나 뭐 이런 게 일본을 뭐 넘어섰다 어쩌고저쩌고 이 자만하고 그렇게 해서 국뽕 같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도 실제 이게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결국은 한국보다는 그래도 일본을 다시 강대국으로 조금 더 자기보다 미국보다는 좀 못한 강대국으로 키워서 중국을 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건 그런 거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한국의 SK온은 2025년까지 새로운 저비용 EV 배터리를 출시할 계획이다. 로이터 조지프 화이트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내용은 잠깐 그냥 보시면 줄 것 같고요. 팩트박스라는 언론 매체에서 브래들리 격투기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요게 이제 하역을 기다리는 건데, 말하자면은 장갑차에서 대형 이 자동 뭐라고 그래요? 그냥 다연발 총기를 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라티비아에 배치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쪽으로도 갈 모양이고요. 장갑차 수송차를 보낸 다음에는 중전차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낫기가 느리기지만 미국의 뭐 아주 메모드 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아무래도 또 가긴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조선일보 무례하면 세상이 좁아 세심한 조직 인간이 살아남는다. 송길영 씨라고 무슨 어느 이 데이터 마이닝 회사의 부사장인 모양인데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런데 말들을 취재한 내용들의 중요한 소제목들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기업도 개인도 결국 태도가 경쟁력 이렇게 됐는데 바로 제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이런 정의를 어떻게 어떤 과정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가. 태도가 경쟁력이다. 이건 어디서 못 들어본 금시초문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양성 필요한 게 아니라 유리한 것. 신년 체계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는 말이냐. 다양한 게 아니고 유리한 거다. 유리하겠죠. 다양성이라는 게. 그러나 그 전제 조건으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냐 하는 문제도 깔려있는 거를 전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 소수자 배려 책무 아니야. 세심한 설계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뭔 말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회자정리, 자유의지 기반으로 분자처럼 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키워드는 유리한 다양성, 관계의 돌봄, 건장한 긴장. 참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언어의 유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관계에서 출발해서 태도로 수렴된다. 철학적인 얘기 같으면서도 무슨 개똥처럼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제가 말을 좀 막 했네요. 중요한 엔진은 환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갈등을 재배치하면은 재배치하는 더 나은 언어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는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그 갈등이 저는 주제는 아주 관심이 많이 가는데, 또한 이 송길영 씨가 하는 얘기 중에서 자기가 나이도 먹어가니까 시간 자원의 유한함을 사무치게 느낀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이제 사실 저는 시간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게 경쟁력이라고 저는 태도가 경쟁력이다 이런 거 아니다 이게요. 이게 유한 자원으로서의 시간을 누가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잘 쓰느냐. 개인이나 국가나 지금 미일 동맹 강화되는데 제2의 영일 동맹 같이 표현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는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써놨는데 너무 현학적이어서 편집사 수준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생각해봤는데 말을 좋은 지식 언어를 갖다가 쓴다고 해서 좋은 내용이 되는 게 아니고 좀 진짜 실력자는 저도 그런 걸 잘 못합니다만은 좀 쉬운 말로 해라. 쉬운 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공자 가라사대 같기도 하고 소통하면 갈등이 해결되냐라고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갈등 세대에서 소통을 하면은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얘기도 이 사람은 나도 하겠다. 소셜 미디어, 정치, 언론 등 갈등 산업으로 돈을 버는 놈들이 있다는데 이게 이제 소통 산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대화. 그러면은 연결되는 게 말하자면은 관계, 그 다음에 배려, 이런 좋은 말들이 나오겠죠. 이걸 보면서 신년 초에 조선일보에서 머릿 기사로 올린 거를 이런 거를 올렸는데 보고 나서 말들은 참 뭔가 좋은 말들을 한 것 같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는 웬일일까요? 제가 좀 늙어가서 그런 건가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금 1월 7일자가 좀 길게 됐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